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은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많이 급락을 했죠. 그와 더불어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10%다 급락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이유가 메타 때문인데, 메타 때문에 그렇다면 코이버, 네비우스, 아이렌 이런 것들도 다 끝이 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타가 최첨단 AI를 포기하는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월가가 클라우드에 전환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자 메타의 주가가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추진 소식에 급등은 했지만은 일부 분석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자사의 AI 솔루션의 시장 반응이 저조하다, 그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걸 통해서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 캐펙스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 장에서 일어났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샌디스크 이런 것들의 주가가 큰 폭이 하락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핵심 사항을 보게 되면 메타가 지금 과잉 생산된 인공지능의 컴퓨팅 용량 이런 것들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겠죠. 메타는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샌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하락했다. 즉 과잉 생산된 인공지능의 컴퓨터 용량을 매각한다. 즉 이 말이죠. 즉 말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캐펙스를 동원해 가지고 계속되는 인공지능 컴퓨터 용량을 갖다 늘려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왔다가 캐파를 갖다 계속 늘려왔다가 갑자기 일단 이제 우리가 팔겠다, 매각하겠다, 용량이 많이 남아서 매각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때까지 용량을 갖다 늘리기 위해서 캐펙스 이런 것들을 줄일 거고, HBM도 줄일 거고, 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DRAM도 줄일 거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거의 폭락을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도 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컴퓨팅 용량을 갖다 매각한다.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일단은 지금 메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이걸 매각을 해서 돈을 받으니까, 자, 프리캐시프로가 좋아지니까. 자, 요런 것들의 메커니즘 때문에 전부 다가 시장이 폭락을 했다. 자, 그렇게 먼저 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메타의 상당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익이 창출이 된다. 자기들은 수익이 당장이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예상했던 프리캐시프로를 개선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주가는 급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것이 메타가 첨단 AI를 포기하는 신호인지, 중요한 건 아니면은 유유 컴퓨팅 용량 35%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게 자체가 완전 이제 포기한다는 신호가 되면 이제 폭락을 해서 시장 자체가 고꾸라지는데, 자, 그게 아니고 남아있는 용량을 갖다가 35%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남아있는 것들 활용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거냐. 자, 그걸 갖다 시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아무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를 포기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스나 마켓의 반응 자체를 본다면 과잉 컴퓨팅 용량을 갖다 매각한다. 자, 그렇게 한 후에 주가가 급등했죠. 그 당연 일단 메타 입장에서 본다면 과도한 지출, AI 모델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올해 내내 하락세를 보였는데, 주가에는 반드시 반가운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어쨌든 용량을 갖다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 때문에 일단 주가는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과잉이란 말 자체가 여기가 일단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잉이란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남는 건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이 지금 이제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지, 이제 그러게 대해서 이제 논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메타의 클라우드 진출 계획을 회사가 첨단 AI를 포기를 한다는 것들, 자, 그리고 컴퓨팅 파워 판매에 집중한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 랩 자체가 돈을 많이 데리고 왔죠. 그런데 걔가 지금 이제 설립된 이후에 회사가 새로운 뮤즈 스파크를 모델을 출신했지만 여전히 엔트로픽, 오픈 AI는 뒤처져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컴퓨팅 파워 판매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메타가 지출을 줄이고 AI 인프라를 수익하기 시작한다면 매출과 현금 흐름에는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타가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지속하는 가운데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자체가 합리적인 움직임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메타가 올해 자본 지출에 1,4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 한번 보게 되면 아마존이라든지, 자, 이렇게 다른 구글 같은 애들이 있죠. 이건 다 클라우드가 있죠. AWS라든지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자, 이런 데는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데, 자, 메타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메타는 과거에 3자에게 컴퓨팅 접근 권한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의 능력과 규모의 경제성에서 제한적이다.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첨단 AI가 조금은 포기돼야 되지 않겠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있죠. CEO가 이전에 어닝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회사의 AI 인프라가 과잉 구축된 경우에는 컴퓨팅의 접근 권한을 판매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추진한 그 자체가 메타의 내부 AI 제품이 또한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확장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뭐 빠르게 확장되는데 남한테 줄 거라든지 판매할 거 없죠. 자, 일단 빠르게 확장되지 않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들. 또한 메타의 과잉 컴퓨터 용량의 매각 결정은 상당한 규모의 AI 인프라의 투자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에 크게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던 프리캐시플로 전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팩세스 추산에 따르면은 메타는 2016년도 2분기에 10억 달러 이상의 마이너스 프리캐시플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둘러서 컴퓨터를 좀 판매하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가 일단은 썰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제프리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가장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잉 건설을 우려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자,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갖다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클라우드 사업이 활용률을 높이고 투자 자본의 수익률을 개선해서 현금 흐름을 더욱더 증대시킨다. 그래서 자본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릴 것이다. 자, 컴퓨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다 추진해가지고 벌어둔 돈을 가지고 자본 지출을 갖다가 더 늘린다는 것이 지금 자본 지출을 줄이려는 계획이 아니다.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스의 조사에 따르게 되면 메타의 현재 내부 인프라 확률은 한 65% 정도 되고 있는데 나머지 35%의 유용량 이런 것들을 메타에게 추가적인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남아 있으니까 수익 창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크버크가 메타가 지금 이제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량을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가 AI 경쟁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초기 단계의 공격적인 영역 확보 투자를 갖다 전략적인 창출의 옵션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걸 갖다 더욱더 많이 돈을 갖다 필요하니까 이걸 돈을 만들어서 캐시카우로 갖다 늘리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완전히 지금 이제 AI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좀 제프리스 말이 낫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메타가 AI 인프라 수익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네오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코이버, 네비우스 이런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자, 일단 정말로 메타가 떠오르는 그런 클라우드 시장에 새로운 유입이 되는 건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이 남는 클라우드 용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메타 컴퓨터라는 사업부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는 AI 인프라의 제공업체들과 경쟁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볼 수 있어 네비우스라든지 코이버 이런 것들이 각각 14%, 17% 정도 큰 폭이 하락했죠. 자, 아이렌 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새로운 사업은 메타로부터 지금 이제 350억 달러 규모를 계약을 수주한 그런 코이버 같은 네오클라우드 업체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그렇다면 메타로부터 352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계약을 했죠. 코이버 자체가. 그럼 이런 것들이 솔직히 그런 것들은 메타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뭐 클라우드 용량을 갖다 판매한다면 이런 것들 계약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계약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계약을 하면서까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은 자기들 스스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지 자, 그런 것도 의문스럽다는 거죠. 처음부터 계약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면서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자, 그런 쪽으로 제프리스가 이야기했던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타가 현재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데 엔트로픽이라든지 알파벳과 같은 고객에게 초과 생산 능력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스페이스X죠. 자, 캐시가 필요하니까 저 그렇게 전환하는 전략을 갖다가 지금 이제 메타도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번스타인에서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오클라우드에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적을 했다. 그래서 코이버 사업 모델을 갖다가 애매한 관계 또는 애매모호한 연애의 관계에 비유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가 스스로 일단 계약은 돼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기대로 또 하고 있으니까 애매한 관계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여러 가지 네오클라우드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에게 자체 데이터 센터 용량을 구축함에 따라서 결국은 경쟁업체가 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메타고 이거하고 지금 이렇게 경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는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이 네오클라우드를 장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자기가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자기가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필요했으니까 잠시 동안 빌리고 이제부터는 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또 파기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도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코이브라니 네비우스 이런 것들은 GPU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AI 워크로드 실행이 필요한 고도로 전문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엔드투엔드의 AI 개발의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컴퓨팅 자원이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수요에 힘입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을 해왔죠. 자, 그렇다면 메타는 아마존에 필적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할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엣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코이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코이브와 14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4월에는 210억 달러를 추가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3월에는 또 네비우스와 최대 27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서비스의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이 돈을 갖다가 계속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는 지금 남는 용량을 갖다 매각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거대 기술 기업이 더 이상의 상당한 양의 컴퓨팅 파워를 구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을 갖다가 시사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총 35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코이브의 수주 잔고 중에 3분의 1 이상을 갖다가 지금 메타에서 차지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미 모르고 지금 이제 계약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계약을 했고, 지금 일단 캐시가 남는 용량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돈 가지고 다시금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자, 이거 자체가 완전히 구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추가 계약으로도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코이브의 수주 잔고 중에 거의 절반이 계약 갱신 시점에서 본격적인 경쟁업체가 될 고객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게 자기들이 하면서도 하고 있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할 필요 없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점점 더 다양해지는 고객층 전반에 걸쳐서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자, 코이브의 훌륭한 고객이자 파트너인 메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래서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투자의 증가는 우리가 매일 목격하고 있는 사실인데,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빠르게 확장하는 시장을 더욱더 확고히 해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브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필요하다는 거지 덜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코이브는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AI 확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보안이라든지 운영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 측이 밝히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일단 이런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라도 지금 이제 자금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일단 더 많이 투자하겠다. 자,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많이 하락이 되고 있죠. 한 7.5% 정도 하락이 되면서 직전 저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기업의 이익을 갖다가 봐야 되겠죠. 이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메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물량은 딸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곳은 항상 기업의 이익이다. 자,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좀 많이 빠지고 있죠. 한 8%, 9% 빠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가 더 빠지면 이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걸 갖다가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 EPS 있죠. 기업의 함수 자체는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메타가 그렇게 된 것 자체가 AI를 갖다 완전히 포기하고 끝내려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더 하려는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데가 더 많이 증대되겠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메타가 만약에 이렇게 힘든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자, 아무래도 EPS는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캐펙스는 계속 증가되는 거지 캐펙스가 계속 줄어들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궁극적으로는 메타도 캐펙스를 갖다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수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들, 그다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Bespoke Investment Group 공동 창립자입니다. 리먼스는 Portfolio Wealth Advisors 사장 겸 CIO입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폴, 먼저 시작하죠. 와서 기뻐요. 오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 분기에 잘 됐던 것들이 아시다시피 오늘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됐던 것들은 평균 회귀거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술 섹터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메모리 분야와 반도체에서 두드러졌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기대치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대치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기대치가 다소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섹터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소비재, 금융, 산업, 어쩌면 주택 건설업체까지 있지만 기술주는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이시군요. 올해 하반기를 대비해 포지션을 잡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건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적으로 볼지 장기적으로 볼지에 따라요. 지금은 기술주 강세장이고 AI가 주도하는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이 강세장이 계속되는 한 강세장 끝에 도달하면 기술주는 지금보다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한 이런 랠리들을 보면 지금 우리는 실적 시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몇 주 동안 실적 추정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기대치의 기준을 높여놓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치 상승의 대부분은 기술 섹터에 집중되어 있고 산업 섹터도 가장 많은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셈이죠. 반면에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같은 다른 섹터들은 기대치와 추정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긍정적인 깜짝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소비재 섹터가 특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분기 동안 소매 판매도 견조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몇 달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가가 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순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장이 더 넓게 확장되는 거래가 충분히 합리적인 일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치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일부 메가캡 기술주 상황이 좋지 않죠. 상대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종목에서 실제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감사합니다. 평균 회귀, mean reversion, 거래가 이런 종목들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시장 확장 쪽이 더 두드러질까요? 락7, 렉7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편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객들이 은퇴하신 분들이라서 제 주식의 절반은 가치주 지수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가치주를 살 거라면 ETF를 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선별의 메가테크 내 작은 가치주를 찾아낸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아무도 구글을 원치 않던 몇 년 전 우리는 2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요? 수조 달러 규모 인프라 구축을 넘어 이제는 그 위에서 수익을 낼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애저 AI가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모든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들이 실패하면 이 논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낼 것이며 실제 생산성 향상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야 하죠. 오늘 메타를 보세요. 초과 설비 매각으로 주가가 10% 급등 중입니다. 투자자들은 메타가 자본 수익률을 높일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건 클라우드와 인프라 구축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나이키처럼 AI 전략이 없어서 계속해서 신저가를 향해 가는 기업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건 메모리 쪽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엣지 컴퓨팅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2년 후엔 허니웰이 화두가 될 것입니다. 수익의 3분의 1이 엣지, 칩에서 발생하며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AI를 클라우드에서 우리 주머니 속으로 가져올 때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퀄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스페이스X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시마 모디 기자가 전합니다. 켈리 보도에 의하면 스페이스X가 휴대폰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소식인데요. 이 휴대폰은 퀄컴 칩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기는 AI를 탑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제로 3주 전 기업 공개 IPO에 앞서 일부 선정된 투자자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사업 진출은 스페이스X가 로켓 위성 AI 인프라에 이어 이제는 휴대폰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잠재적인 신제품 출시 소식에 퀄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버라이즌, T모바일, ATT와 같은 통신사들의 주가도 화면에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이 지난주 말과 이번 주 초에 돌면서 심화 이들 주식은 다소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은 아마도 투자자들이 IPO 전에 이 소식을 미리 들었을 수도 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상장 전 주가가 오르기 전에 그리고 회사가 상장 과정에서 독특한 방식을 택해 상장일 전에 IPO 가격을 확정 지은 점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드쇼 기간 동안 단순히 회사의 성장 스토리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출시될 수 있는 일부 제품들도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마모디의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폴, 이 질문을 당신께 넘기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움직인 주요 헤드라인들은 거의 인공지능, 우주여행,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번도 예외는 아닌 것 같네요. 우리는 여전히 AI, 클라우드 같은 개념에 얽매여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주 탐사 관련 트레이드가 시장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큰 이야기들이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번 강세장에서 모든 투자를 이끌어온 요인이었죠. 알다시피 그중 하나는 글로벌 경제에서 주로 경제를 이끄는 요인 중 하나가 반도체였지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비자가 더 강해지고 소비자에 대한 전망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아까 출연했던 게스트가 고용이 증가하고 가속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순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시장도 호조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DR, 호튼, 이 종목은 7월과 연말까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와 디즈니 모두 매우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즉 15배의 이익 배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주들에게 자본을 환원하고 있고 다른 주식들처럼 큰 급등세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SEintill이라는 단어 참 좋네요. 정말 멋진 단어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이 점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Mag7 그리고 리도 언급했듯이 Mag7이라는 그룹이 더 이상 하나의 트레이드로서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말씀하신 좋아하는 종목들 예를 들어 아마존과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하셨지만 다음 리더십 그룹이 있다면 만약 별도의 이름이 붙는다면 그게 무엇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아마존을 좋아합니다. 아마존은 소비자와 인공지능, AI에 모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전체 경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시장 평균보다 그리 높지 않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이죠. 아마존의 경우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저희가 메가캡 대형주 분야에서 앞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종목, 성장 동력입니다. 저희는 이 그룹 전체를 꼭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이나 테슬라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좋아하는 개별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 이번 질문은 다시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전망을 이미 알고 있고 메가캡 종목에 전적으로 베팅하고 계신 것처럼 들립니다. 테크, 매그7, 반등 트레이드 말이죠. 이런 투자 논리의 상당 부분이 좀 더 긍정적인 것이죠. 큰 그림의 배경에 기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이란에서의 분쟁이 최소한 진행 중이고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금리는 전체적으로 테크 스토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올해 하반기 리더로 매그7 테크 트레이드를 선택하신 것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가치주에 폭넓게 얕게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종목들을 저격하듯이 골라 담는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장기 투자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미래로의 가속화 덕분에 앞으로 실현될 이익이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때는 동시에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원유에 대해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계좌에는 30년 만기 국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금리가 내려가고 유가가 하락해서 30년물 국채로 수익을 내는 게 좋긴 하지만 이번 여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장기 자산을 매수할 기회를 줄 거라 봅니다. 예전에 나스닥이 그 역할을 했지만 나스닥 100에 무턱대고 투자하지 마세요. 만약 그 시장에 참여하려면 종목을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몇 개의 이름으로 좁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폴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 핵심 자산을 매수하려 한다면 특히 ETF에서라면 러셀 1000이나 소형주 가치주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만약 대형주를 고르고 싶다면 요즘 부진했던 가치 중심의 레그7 종목 중에서 선택하세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만약 유가가 90달러까지 오르면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하락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